자, 이번엔 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 부분이고 교과서는 196쪽.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시작입니다.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라고 하면서 지금 둘째 형님도 나를 잃고 그 다음에 나도 나를 잃고 다 이렇게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큰 형님만이 자신을 잃지 않고 단정하게 이 수호제라는 곳에 앉아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수호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라고 한 거 보니까 이 큰 형님만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본질적인 나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형님은 우리와는 달리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있다. 본질적인 자아를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잃지 않으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큰 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 형님이 말하셨다. 큰 형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 197쪽입니다. 이번엔 197쪽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현이라고 하셨다. 태현이라는 뜻은 옆에 나오죠. 심오하고 현묘한 이치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서 자를 태현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현, 이 본질적인 자, 여기서 말하는 나, 그리고 태현, 그 다음에 본질적인 자, 다 같은 게 되겠죠. 태연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였다 라고 하면서 큰형님이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지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태연이라고 줬대요. 태연이라는 거는 심오하고 현묘한 이치를 뜻하는 말인데 그 말을 그러고 나서 나는 홀로 나의 태연, 이 본질적인 자아를 지키려고 일부러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를 지어준 것을 보고 이거를 깨달은 거죠. 나는 이 이치를 지켜야겠다 해서 서재 이름을 이렇게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뒷부분을 볼게요. 이는 그 이름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맹자께서 말하시기를 하면서 맹자라는 성인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맹자께서 말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맹자의 말을 가져왔을까라고 한다면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성인이라고 하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면은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정확성도 생기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맹자가 말하는 자신, 이것은 본질적 자아가 되겠고요. 또 같은 걸로 보면은 태현이라는 이름도 본질적 자아가 되겠고요. 또 나도 다 본질적 자아가 되겠죠. 전부 다. 그러면서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 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라고 하면서 기문은 기록하는 문서로 삼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갈래상의 특징, 왜냐하면 기라고 했으니까 이게 수호제 기였으니까 그런 특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결 부분이 되겠고요. 결 부분은 큰형님이 지은 서재의 이름, 그 수호의 의미를 깨닫고 수호제기라는 이 기를 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옆에 나와 있는 물음표를 한번 볼까요? 물음표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물음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음표 돼 있고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럼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뭘 지킨다는 이야기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자신의 본성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예를 들면 나는 원래 모범생이고 착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교에 와서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다 막대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대한다는 거죠. 이 자신의 본성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 나의 생각이나 혹은
주관을 잃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나는 생각하기에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도 선생님께 아무 말 없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나의 생각이나 주관을 잃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올바른 정신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뭔가 내가 안 좋은 행동을 하기 전에 거기에 빠지지 않고 유지를 잘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살 테니까 나가자 땡땡이 칠래 이랬을 경우에 그냥 나가버린다면 이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올바른 정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보면은 분명히 그런 학생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 본성은 굉장히 착한 학생인데 주변에서 막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신의 본성을 잃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본성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내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이나 어떠한 주관 같은 거를 잃지 않는 것. 뭐 예를 들면 내 생각은 어떤데 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시험 기간 일주일 전에는 공부를 시작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누가 야 벼락치기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했을 때 그것을 버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주관을 잃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올바른 정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문 내용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제재 개관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갈래는 수필입니다. 이 수필이라는 건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자신의 경험을 혹은 깨달음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쓰는 것 아니면 성찰한 내용을 쓰는 걸 우리는 수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문으로 쓰여진 수필이고요. 그 다음에 기라는 형식이 어디 있었죠? 교과서 195쪽에 보면 나와 있죠. 중국의 문장 형식이다. 그래서 기술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물에 관해 기술한 산문 형식이 바로 기 형식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성격은 반성적. 당연하죠. 지금 여기서 자신이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떠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고적. 떠올리니까 그 다음에 교훈을 주죠. 내가 이렇게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재는 수호제라는 집의 이름. 내가 왜 이 수호제라는 이름의 집을 바탕으로 이제 이 수호제라는 이름의 집을 바탕으로 이 수필을 쓰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제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참된 자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참된 자아, 나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뭐라고도 나왔냐면 태연이라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신이라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본질적 자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 첫 번째, 관념적인 나의 마음을, 관념적이라는 건 나의 마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예를 들면 독립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슬픔 눈에 안 보이잖아. 이런 것들을 마치 구체화해서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슬픔이 내게로 다가왔다. 아니면 슬픔이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이러면은 슬픔이 관념적인 거라서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거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혹은 구체화해서 물건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 그래서 관념적인 나의 마음을 구체화하여 그것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징 두 번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 왜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그 깨달음에 대해서도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재 개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정리 부분에서 천하 만물과 나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만물은 뭐가 있었죠?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그걸 열거하면서 쭉 나타냈었는데 천하 만물 중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꽃나무, 과실나무, 그 다음에 뭐 집,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성현의 말씀, 그 다음에 또 옷, 양식, 천하의 실, 뭐 옷, 그 다음에 양식, 곡식 전부 다 천하 만물입니다. 근데 이거는 없애지 못하는 것도 있고 대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없애지 못하는 거는 성현의 경전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디 가든 책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책 한 권만 없앤다 그래서 그 책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대체 가능한 것. 뭐 곡식 같은 거는 천하의 곡식이 다 내 양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없앨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천하 만물은 이렇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는 것도 있고 대체 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는 쉽게 떠날 수 있으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기 쉬움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성실하고 수업도 잘 듣는 친구였어요. 근데 학교에 오니까 다른 친구들이 수업도 안 듣고 그냥 다 자는 걸 보고 나서 나도 그래야겠다라고 3번 자기 시작하면은 고등학교 내내 그냥 자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쉽게 떠나갈 수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지켰던 거를 뭐 중학교 3년 동안 지켰던 게 고등학교에 와서 한 달 만에 그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한 번 떠나가면은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기 쉬움으로 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제 나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도 나를 막 찾는 걸 할 거야. 이 나는 무슨 나고, 막 어떤 나고, 현상적 자아인지 아니면 본질적 자아인지 이런 걸 찾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글에서 나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현상적인 나, 그리고 또 하나는 본질적인 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대. 여기다 정리해보면 나라는 것은 현상적인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인 나는, 다시 여기 현상적인 나는 외면적인 나. 이거는 외면적 나, 겉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인가 봐요. 나로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현실적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나. 뭐 예를 들면 주변 상황이 만약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변에서 길거리가 너무 깨끗하고 아무도 쓰레기를 안 버려. 그러면 나도 쓰레기 버리지 않고 주변 사람이 주우면 나도 줍게 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쓰레기를 다 버려. 막 지나가는 사람들 막 다 버리면 나도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거를 현상적인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의 현실적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나. 그럼 이번엔 본질적인 나를 볼게요. 본질적인 나는 어떤 나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남들이 쓰레기를 버리건 말건 나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안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글쓴이는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보여요? 당연히 이 본질적인 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질적인 나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 부분에서 나에 대해서 봤어요. 나는 첫 번째 현상적인 나, 그리고 두 번째 본질적인 나로 나눠지는데, 현상적인 나 같은 경우에는 외면으로 보이는 나, 그래서 상황하고 환경에 따라서 현실적 조건이 수시로 변하는 나. 본질적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나. 그래서 이렇게 나를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내용 정리해서 글쓴이의 깨달음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는 귀양 가기 전에 형님이 지은 수호제라는 이름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아니, 내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데 왜 나를 지켜야 하지? 라고 하면서 수호, 나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를 지킨다라는,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귀양살이를 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수호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구나. 그래서 천하 만물 중에 제일 지켜야 할 게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그 수호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수호제기라는 수호제에 관한 기를 지어서 이제 큰 형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결국에는 귀양 가기 전에는 몰랐다가 귀양살이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내용 정리 중에 내용 학습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연 구분을 기, 승, 전, 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뭐 소설 같은 경우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돼 있고, 뭐 다른 경우에는 뭐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결, 그러니까 네 부분으로 나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은 수호제부터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까지를 보면은 수호제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죠. 아니, 나를 지킨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하면서 기 부분에서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로 귀양온 이후부터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까지를 묶어서 나를 지켜야 하는 까다. 왜 나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뭐 다른 것은 뭐 나무 같은 거, 집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옷 전부 다 남들이 가져갈 수 있지만 뭐 가져간다 해서 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아예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예를 들면서 진정으로 나는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 하면서 나를 지켜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 부분에서는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하다가부터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까지 하면서 나를 잃어버렸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나를 언제 잃어버렸냐면 벼슬 생활을 하면서 그 보면은 뭐 어떤 옷을 입고 백주대나 막 그 한양 거기를 왔다 갔다 했던 그 시기에는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다음 마지막 결부분에서는 유독 내 큰 형님만이부터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까지를 묶어서 수호제를 쓰게 된 내력, 내가 왜 이 수호제기라는 이 글을 쓰게 됐는지, 왜 이런 수필 혹은 기를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승전결의 내용에 따라서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 다음에 나를 지켜야 되는 까닭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잃어버렸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다음에 수호제기를 쓰게 된 내력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켜야 할 것은 나가 되겠죠. 이 나는 이상적 자아라고도 하겠고, 아니면 본질적 자아가 좀 더 맞겠죠. 본질적 자아, 원래 자신. 그래서 왜 나를 지켜야 하냐면 까닭이 뭐냐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함. 그러니까 이 본질적 나는 달아나기를 굉장히 잘해. 그리고 언제든 들어왔다가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잡아두지 않으면 언제든 나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중학교 때까지 내가 열심히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하고 생활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애들이 자는 걸 보니까 나도 자고 싶어요. 그래서 한두 번 자다 보면은 이제 계속 자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번 생각했던 그 이상 본질적인 것이 나가 달아나기를 굉장히 잘해요. 내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출입 왔다 갔다가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밭, 집, 꽃나무와 과실나무, 책, 옷과 양식 등. 첫 번째로 그 까닭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밭? 누가 내 밭을 이고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집을 가져갈 수 있어요? 등에 이거나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가져갈 수 없고, 또 하나는 완전하게 없앨 수가 없으므로 대체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책. 선생님이 좋아하는 어떤 책이 있어요. 선생님이 뭐 예를 들면 뭐 시집 중에 하나, 그 법정 스님의 뭐 그 책 중에 선생님이 하나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 책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해도 선생님은 다른 또 책을 사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꼭 완전하게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나라는 거는 완전하게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고 완전하게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교술갈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술갈래는 뭐냐면 글쓴이의 경험이나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의 한 갈래로서 수필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게 수필이고, 더 흔히 얘기하면 일기 있죠. 일기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다른 문학 갈래에 비해 글의 형식이 자유롭다. 뭐 예를 들면 뭐 3장 6구 45자라든지 뭐 100자를 써야 된다든지 뭐 그런 기준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의 형식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하나는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 등을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생님 이제 만약에 어렸을 때 방학 숙제 같은 걸로 일기를 쓴다고 해요. 그러면은 난 오늘 뭐 재밌게 놀았다. 뭐 친구들과 뭐 잠자리도 잡으면서 재밌게 놀았다 하면서 마치 듣는 사람한테 직접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고백적인 문학이에요. 자기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의 개성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글쓴이의 경험, 그 다음에 깨달음, 인생관, 가치관, 개성 등이 주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기예요. 일기. 여러분도 일기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친구랑 싸웠는데 다음부터 친구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신에 일기에 또 막 시를 쓰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교술 갈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학습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은 교과서 몇 페이지일까요? 교과서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198쪽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 198쪽입니다. 198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내용 학습. 이 글을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아까 우리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가 부분이 뭐에 해당돼요? 그죠? 기. 그 다음에 나 부분은 승. 그 다음에 다 부분은 전. 그 다음에 라 부분은 결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보면 기 부분은 수호제부터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까지 이를 보면은 중심 내용이 아까 우리 했지만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었는지 지금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 부분을 볼까요? 승 부분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어디부터 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네. 장기로 귀양 온 이후부터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까지를 묻고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중심 내용은 나를 지켜야 하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부분을 볼게요.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부터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까지. 중심 내용을 보면 나를 어떻게 했던? 네. 잃어버렸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 부분을 볼게요. 결 부분은 유독 내 큰 형님만이부터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까지를 묶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은 수호제기를 쓰게 된 내력, 내가 왜 수호제기를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밑에 부분도 볼게요. 자, 목표 학습 첫 번째, 이 글 수호제기를 통해 교술갈래의 특성을 알아보자. 아까 교술갈래의 특성 했었죠, 좀 전에. 그죠? 그러면 글쓴이가 어떤 경험을 계기로 하여 이 글을 쓰게 됐는지 말해보자. 어떤 경험을 계기로 쓰게 된 거예요? 그죠? 큰형님이 자기 서재에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가 장기라는 곳에 귀향을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자기 의문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성찰한 내용이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겠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해보면 네, 정리해보면 큰 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쵸. 서재에 붙인 수호제라는 이름의 의문을 이제 품게 되죠. 의문을 품고 어디로? 네. 장기로 귀향을 와서 그 의문점에 대해 깊게 생각한 경험이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깨달음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글에 제시된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여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상은 지켜야 하는 것은 나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달아나기를 굉장히 잘하며 출입이 무상함. 또 하나는 한번 떠나가면 그죠, 돌아올 줄을 모른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밭, 집, 꽃나무와 과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옷과 양식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밭, 집 훔쳐갈 수 있어요? 막 자고 일어났는데 내 집이 없어져 있고 내 밭을 가져가 있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으므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법정 스님의 책을 없앤다가 한 권 없앤다 해서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출간할 수가 있고 그 법정 스님 했던 이야기는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목표 학습 첫 번째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99쪽. 교과서 199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쪽을 보면 이라고 되어 있고 글쓴이가 나를 지키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왜 글쓴이가 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쵸. 과거 시험 공부에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벼슬살이에 열중하느라 바삐 지내면서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거 시험 공부가 처음에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과거 시험 공부를 뭐 10년 했다고 했나요? 그리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벼슬살이를 12년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거예요. 뭔가 예를 들면 출세 혹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서 내가 뭔가 그 관리로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지키지 못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과 2에 나타난 글쓴이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하여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결국에는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나냐면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수호제기와 다음 글을 바탕으로 하여 글쓴이인 정약용의 개성을 파악해보자. 개성을 파악하는 이유는 우리 수필 그 교술갈래의 특징이 이제 개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신유박해 이후, 이 신유박해란 얘기는 천주교를 이제 탄압한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신유박해 이후 다사는 18년에 걸친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이때 나이가 40살이었다. 외견상 그의 인생은 끝이 났다. 어떤 희망도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다사는 지난 40년의 인생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임을 깨닫게 된다. 아,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 이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깨달음은 지독한 고독과 자기응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참된 나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 답을 향해 가는 과정이 이후 그의 삶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다산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제 박혜숙이라는 분이 옮겨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바탕으로 글쓴이 정약용의 한번 개성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글쓴이 정약용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보기에는 자신을 아주 엄격하게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아는 비판적 지식인 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볼까요? 하나가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돌아보고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아는 그런 비판적인 지식인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유배를 가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자기 수양,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기 수양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까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 자기가 유배가 있었잖아,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내가 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양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술갈래의 개념과 특성도 다시 나타나 있고요. 자,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활동 200페이지를 볼게요. 교과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을 보면 2라고 되어 있고, 이 작품의 구성 요소들이 전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1번 보면 글쓴이가 또 다른 자아인 나와 대화 형식을 취한 까닭을 생각해보자. 여기서 보면 나는 나에게라고 계속 나와요. 그죠? 여기 도움말에 보면 글쓴이인 나가 말을 건넨 또 다른 나는 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글은 관념적인 나의 마음을 구체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 우정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마치 내가 너한테 이 마음을 줄게, 너 잘 받아,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우정이라는 마음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나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왔는가? 아니면 바다에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 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하면서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대화 형식을 취하면은 왜 대화 형식을 취하고 이렇게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대화 혹은 질문을 통해 나의 생각이나 주관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화나 질문을 통하면은 마치 내가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객관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더 철저하고 명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내가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나한테는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오늘 집에 가서 뭔 일을 해야지 했는데 어제 축구를 보느라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관대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오늘 굉장히 피곤한 일이 있어서 할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하니까,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나한테 말을 건다고 한다면 현재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성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명료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나와 대화 형식을 취하는 까닭까지 한번 봤고요. 그 뒤에 글의 끝부분에 인용된 맹자의 말이 이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끝부분에 글의 끝부분에 맹자의 말을 인용하면은 이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맹자는 성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현인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수호 나를 지키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한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근거로 삼으면서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학습 활동까지 한번 다 해봤습니다.